어르신, 식기 전에 드세요.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돈은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아빠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저는 가난을 누구보다 혐오합니다. 대부분 게으르거나 이기적인 실패자들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대체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왜 거짓골을 한 제게 친절한 걸까요? 밑바닥에서 천억대 회사를 세운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기업 성원그룹의 회장 강태준, 올해로 68세. 빈손에서 시작해 홀로 10개의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을 세웠다는 자부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그를 자수성가의 전설이라 부를 때마다 태주는 속으로 한마디를 되뇌곤 했죠. 나는 밑바닥을 아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요. 그런 태준에게 외아들 강혁이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태준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30이면 때가 됐지, 좋은 집안 교수를 골랐겠거니 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느 집 딸이냐고 대수롭지 않게 물었고 강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서윤아예요. 25이고 시장 골목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까지도 태준의 손은 신문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혁의 다음 한마디가 공기를 바꿔놓았죠. 5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신문지가 바스락 구겨지는 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애 딸린 걸로 모자라서 국밥집이라니. 그 한마디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아들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고 도시의 불빛이 쏟아지는 통유리 너머로 시선을 던지며 등을 보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하필 그런 여자를 고른 거냐? 강혁은 아버지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귀로 직접 들으니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오는 걸 느꼈죠.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단단한 사람이고요.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입꼬리에 쓴웃음이 걸려 있었죠. 책임감 있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사느냐? 25에 애 딸린 미혼모가 국밥집이나 하고 있는 게 내 눈에는 단단해 보이더냐? 그 말이 칼날처럼 강혁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버지가 유나의 삶 전체를 단 2마디로 잘라버렸다는 사실이 분노보다 먼저 슬픔으로 밀려왔으니까요. 강혁은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나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태주는 콧바람을 내쉬며 대꾸하지 않았고 강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들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태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지자 태주는 서재 한쪽 벽에 걸린 액자 앞에 앉았습니다. 흑백에 가까울 만큼 빛이 바랜 사진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정숙이 젊은 날의 미소를 보내고 있었죠. 태주는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국밥집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애 딸린 미혼모라니 그런 인생은 안 봐도 뻔해. 그때 문득 정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아있을 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었죠. 당신은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태주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떠오를 때마다 늘 그랬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돌멩이 하나가 얹히는 것 같은 불편함, 하지만 절대로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고집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으니까요. 위스키가 절반쯤 줄어들 무렵 태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의 눈이 흐려진 게 아니라면 그 여자가 아들의 눈을 흐리게 만든 것이라고요. 사람의 본성은 편할 때가 아니라 궁할 때 드러나는 법이니 직접 확인하면 된다고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윤아라는 여자의 모든 걸 조사하라고요. 가족관계, 경제 상황,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의 평판까지 빠짐없이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고 태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미 다음 수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태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집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점퍼 하나와 밑창이 다른 운동화를 꺼냈죠. 수십 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에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점퍼에 해진 소매를 쓸어보는 순간 잠깐이나마 가난했던 자기 자신과 마주쳤지만 그 감정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태주는 허름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때가 탄 것 같은 점퍼, 바람이 들어오는 낡은 운동화. 재벌 회장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태주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꼴로 가면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이 보이겠지.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태주는 몰랐습니다. 그 국밥집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얼굴이 유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것이 되리라는 거요. 이른 아침부터 잔뜩 흐린 하늘 아래 태주는 허름한 점퍼깃을 세우고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서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좁은 골목을 두어 번 꺾자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진 작은 국밥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위에는 유난의 국밥이라고 적힌 나무 간판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고 유리문 안쪽으로 하얀 김이 뿌옇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태주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4개뿐인 테이블 사이로 국물 냄새가 가득했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지만 바닥은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의 시선을 처음 사로잡은 건 가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주방 한켠 반찬 냉장고와 벽 사이의 좁은 틈에 놓인 간이 침대 위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거든요. 아이의 볼은 발그레했고 예쁜 머리핀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곁을 수시로 살피며 국솥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앞치마에 국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올려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2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 얼굴에는 세월이 빚어낸 단단함과 피로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비서에게 받은 사진 속 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주는 일부러 등을 더 구부리고 기침을 한번 크게 한 뒤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낡은 점퍼에서 풍기는 쾌쾌한 냄새, 때가 낀 듯한 손톱, 며칠은 씻지 않은 것처럼 꾸민 머리카락. 어느 모로 보아도 형편이 어려운 노인이었죠. 태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꼴을 보고도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유나는 태준이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았고 코를 막거나 슬쩍 피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준의 어깨에 묻은 빗방울을 보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말했죠. 어르신, 밖에 비 오나 봐요. 추우셨죠? 국물부터 드세요. 그러고는 태준을 창가 쪽 따뜻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가게에서 난로가 가장 가까운 자리, 바람이 들지 않는 구석이었습니다. 태준은 속으로 약간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니 기본은 하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죠. 잠시 뒤 유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거기에 깍두기 한 종지, 김치 한 접시, 그리고 밥 한 공기까지 빠짐없이 차려졌습니다. 태준은 그때를 노렸습니다. 일부러 점퍼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죠. 동전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밥이 얼만지도 모르고 들어왔네. 이것밖에 없는데. 태준은 유나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여기서 얼굴색이 변하거나 혀를 차거나 건성으로 괜찮다고 말하면서 눈빛은 싸늘해지거나 그 어떤 반응이든 태준에게는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 어떤 예상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돈을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두 손으로 지폐를 도로 태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돈은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아빠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국물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어르신. 그 목소리에는 동정도, 거부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추운 날 들어온 노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을 뿐이었죠. 유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손을 보더니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칠고 트인 손등, 핏줄이 도드라진 마디마디 사이로 손가락 끝이 붉게 얼어 있었거든요. 유나는 말없이 주방으로 돌아가더니 따뜻한 보리차를 찻잔에 따라 가져왔습니다. 손이 많이 차가우시네요. 이거 드시면서 좀 녹이세요. 태준은 보리차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얼어붙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따뜻함이 왠지 모르게 목 안쪽까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속을 데우는데 이상하게도 그 맛이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먹었던 국밥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 시장 한 구석에서 동전을 세어가며 사 먹던 그 국밥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뒤쪽 간이 침대에서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거친 기침이 두어 번 이어지더니 잠이 깬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죠. 유나의 얼굴에 순간 걱정이 스쳤습니다. 국소풀을 재빨리 줄이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나는 아이의 이마에 손등을 대어보고 이불을 여며준 뒤 미리 준비해둔 물컵을 들어 아이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이가 물을 삼키고 다시 유나의 품에 얼굴을 묻자 유나는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죠.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더 자. 아이가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자 유나는 이불을 한 번 더 꼼꼼히 여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님 앞으로 돌아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아이가 좀 장기침을 해서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지만 사실 그 순간 태준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미세하게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달려가는 유나의 발걸음에는 연기로는 흉내낼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고 아이의 이마를 짚던 손등에는 수없이 반복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숙한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국밥을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는 또 오세요. 어르신하고 인사했고
태주는 고개만 까딱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속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직 속단할 때가 아니라고,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친절한 건 기본이지 미덕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친절쯤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 아직 본색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그렇게 태주는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돌아서는 순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요. 찻잔을 감싸 쥐었을 때 손끝에 남았던 그 온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에는 아직 가로등 불빛만이 축축한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밥집에서 돌아온 뒤로 자꾸만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찻잔을 건네던 손, 아이의 이마를 짚던 손등,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던 미소. 그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태주는 다시 낡은 점퍼를 걸치고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밥집 안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죠. 새벽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유나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나가 나타났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한 손으로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겨우 5살인 가영이는 엄마 등에 볼을 대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유나는 아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포대기 매듭을 한 번 더 여며준 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시장 통로를 지나며 유나는 먼저 솥뼈를 파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아저씨, 솥뼈 남은 거 있어요? 어제 마감하고 남은 거면 좀 깎아주세요. 상인은 비닐봉지에 담아둔 솥뼈를 꺼내 보이며 가격을 불렀고, 유나는 장바구니에서 꺼낸 지갑을 열어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었습니다. 태준의 자리에서도 그 지갑이 얇다는 게 보일 만큼이었죠. 유나는 대파와 무도 가장 싼 것으로 골랐고, 상인이 하나 더 얹어주려 하자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유나를 아는 듯 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유나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하고 말을 건넸고, 유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를 돌렸습니다. 그 웃음이 억지가 아니라는 건 태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곤해 절은 얼굴이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순간만큼은 눈가에 진심이 서렸으니까요. 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한쪽에 늘어선 옷가게들 앞을 지나는데 유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행거에 걸린 연한 베이지색 니트 하나가 눈에 들어온 모양이었죠. 유나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 손으로 니트의 소매를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닿자 유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태준이 서 있는 자리에서도 유나가 입고 있는 옷의 상태가 보였습니다. 팔꿈치 부분이 닳아서 보풀이 일어난 회색 카디건, 허리 부분에 국물 얼룩이 빠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바지. 옷을 산 게 언제인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낡아 있었죠. 유나는 니트에 붙은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천천히 놓였습니다. 미련이 남은 듯 한 번 더 소매를 쓸어보더니 입술을 꾹 깨물고 장바구니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때 새벽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등 위에서 가영이가 잠결에 몸을 움츠렸고 유나가 고개를 돌려 아이를 살피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포대기 밖으로 드러난 가영이의 윗옷은 소매가 짧아져 통통한 팔목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얇디 얇은 면 티셔츠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지퍼가 고장난 점퍼는 앞이 벌어진 채 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었죠. 찬바람에 가영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고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방금 지나친 옷가게 옆 아동복 코너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행거 사이를 훑던 유나의 손이 작은 패딩 점퍼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안감이 보들보들한 겨울용이었죠. 유나는 등에 업힌 아이의 몸에 얼추대어 보고 소매 길이를 가늠하고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지갑을 열어 남은 돈을 셌습니다. 아까 소뼈와 채소를 사고 남은 돈이 빠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만졌던 베이지색 니트가 걸린 행거 쪽을 한번 돌아봤고 다시 등 위에서 추위에 웅크린 아이의 모습을 고개 돌려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지폐를 꺼냈습니다. 자기 옷이 아니라 아이의 패딩 점퍼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면서요. 계산을 마치고 나온 유나는 시장 벤치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등에서 내려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잠에서 덜 깬 가영이가 눈을 비비는 사이 유나는 고장난 점퍼를 벗기고 새 패딩의 소매에 아이의 팔을 하나씩 넣어주었습니다. 지퍼를 턱까지 올리자 가영이가 보드라운 안감에 볼을 비비며 유나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유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까까지 추위에 떨던 작은 어깨가 따뜻한 패딩 안에서 편안하게 내려앉는 걸 보며 유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다시 등에 업고 일어서는 순간 새벽바람이 다른 카디건 사이로 파고들자 유나는 장바구니를 든 손으로 카디건 앞서풀 여미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태주는 골목 그늘에 서서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고 그 돈으로 아이 옷을 사는 25살의 뒷모습을 말입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지만 태주는 애써 시선을 거뒀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온 유나의 하루는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태주는 국밥집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다시 찾아갔고 전날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역시 반갑게 맞아주며 국밥을 내왔습니다. 태주는 국밥을 먹는 척하면서 유나를 관찰했습니다. 유나의 손목에 파스가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소뼈가 담긴 무거운 솥을 옮기다 삔 모양이었죠. 하지만 유나는 손목을 감싸는 기색도 없이 국솥을 저으면서 틈틈이 간이 침대 위 아이에게 다가가 이불을 여며주곤 했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면 얼른 달려가 등을 토닥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국을 끓이는 것이 하나의 리듬처럼 반복되었죠. 점심때가 되자 국밥집에 손님이 하나둘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 주로 찾아왔고 유나는 쉴 틈 없이 주방과 홀을 오갔습니다. 손목이 아픈지 가끔 국솥 손잡이를 잡을 때 미간을 찌푸렸지만 손님 앞에서는 언제나 환하게 웃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풀 꺾일 무렵이었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누군가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굽은 등에 끈으로 묶은 폐지 더미를 진 노인이었죠. 열린 문 사이로 풍기는 국물 냄새를 맡으며 한 발 다가섰다가 다시 물러서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유나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카운터 위 장부책을 펼쳤죠.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이 빼곡히 적힌 장부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숫자 위를 더듬었고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자기 옷 하나 사지 못한 사람의 장부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국솥 뚜껑을 열어 국밥 한 그릇을 퍼담고 밥과 반찬까지 쟁반에 올린 뒤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셔서 드세요. 따뜻한 거 드셔야 오늘 하루 버티시죠.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이 없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유나는 부드럽게 노인의 팔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자리, 전날 태준이 앉았던 바로 그 난로 옆자리에 노인을 앉히고 국밥을 차려주었죠. 노인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고 유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국물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태주는 구석자리에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던 유나의 표정을 태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되어서 베푸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옷 한 벌 살 여유도 없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못하는 것이었죠. 태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형편에 왜 남까지 챙기는 거냐고요. 거기에는 어떤 계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런 사람인 건지. 어제까지만 해도 태주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자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국밥을 다 비우고 일어서며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슬쩍 놓고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발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유나가 폐지 노인의 국그릇에 국물을 한 국자 더 부어주는 게 보였고 태주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골목을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쥔 채 태주는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야. 아직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제의 확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3번째 찾아간 날 저녁 태주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재문을 닫고 위스키 잔을 채웠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자기 옷 대신 아이 옷을 사던 유나, 장부를 뻔히 보고도 폐지 노인에게 국밥을 내밀던 유나. 그 장면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서 처음 품었던 확신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걸 태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서윤아 씨 관련 조사 중 확인된 사진인데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확인하자 비서가 보낸 사진 여러 장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밤늦은 시각 국밥집 앞 골목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 한 대, 그리고 차 안에서 유나와 마주 앉아 있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두 사람 사이로 갈색 봉투가 오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태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위스키 잔을 내려놓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틀어졌습니다. 흔들리고 있던 마음이 단번에 얼어붙는 것 같았죠. 태준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뒤가 있었어. 그럴 줄 알았지. 사진 속 유나의 표정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태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정장 차림의 남자, 봉투. 그 3가지 조합이면 충분했으니까요. 태준은 사진을 확대해가며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순수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확신이 뼛속까지 박혔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안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아래 깔려있는 안도에 가까운 것이었죠. 유나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자신이 불편했던 거였습니다. 이 사진이 자신의 처음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가 되어주기를 어딘가에서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태준은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는 확인했나? 아직 신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차량 번호 추적 중인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됐어. 그건 계속 알아보고. 태준은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돈 앞에 세워봐야 한다고요. 사람의 본색은 돈이 눈앞에 놓였을 때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비서실장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외식업 투자 전문가로 위장해서 서윤아를 만나라. 국밥집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을 하는 거야. 계약금 수억 원에 서울 핵심 상권 입점, 거기에 아이 교육비 지원까지 조건을 걸어. 그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게 낱낱이 보고해. 비서실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이 돌처럼 단단한 걸 확인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그날 오후 비서실장은 깔끔한 정장의 명함까지 준비한 채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양복 차림의 남자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비서실장은 준비해온 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외식업 투자 회사에서 전통 국밥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 국밥집의 맛이 입소문을 타서 후보로 선정되었다고요. 조건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계약금만 수억 원, 서울 주요 상권의 매장 3곳 이상, 본사에서 인테리어와 운영비 전액 부담, 그리고 대표의 자녀 교육비까지 별도 지원하겠다고요. 유나는 비서실장의 명함을 받아든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명함 모서리를 무의식적으로 더듬고 있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같은 작은 가게에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게 정말인가요? 비서실장은 준비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업계획서, 예상 수익 보고서, 계약 조건서, 빈틈없이 짜여진 서류들이 국밥집의 다른 테이블 위에 놓이자 현실과 꿈 사이의 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읽는 내내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죠. 놀라움, 기대, 그리고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비서실장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천천히 검토해 보세요. 답변은 일주일 안에 주시면 됩니다. 비서실장이 떠난 뒤 유나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수억 원이라는 숫자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돈이면 이 가게에 밀린 월세를 다 갚고도 남았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방을 마련해 줄 수도 있었고 더 이상 새벽 시장에서 전날 남은 솥뼈를 흥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죠. 하지만 유나의 시선은 서류에서 벗어나 가게 벽으로 향했습니다. 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젊은 유나와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자가 국솥 앞에서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유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유나처럼 피곤했지만 웃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죠. 이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 어머니에게 받은 열쇠였습니다. 녹이 군데군데 슬어 있었지만 유나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 위에 사진을 올려다봤죠.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아이를 재운 유나는 불 꺼진 가게 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서실장이 놓고 간 서류와 이번 달 장부가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수억 원의 미래, 다른 한쪽은 빠듯한 현실이었습니다. 유나는 장부의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월세, 다음 달 재료비, 아이 병원비.
숫자를 더할수록 한숨이 깊어졌고 서류 위의 계약금 액수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유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벽 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죠. 유나의 입술이 떨리며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나 조금만 편해지고 싶은데. 근데 여길 놓으면 내가 너무 쉽게 무너질 것 같아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유나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마치 대답을 기다리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아이가 잠꼬대처럼 작은 소리를 내자 유나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새로 사준 패딩 점퍼를 입을 삼아 끌어안고 자는 아이 얼굴은 세상 모르게 평화로웠죠. 유나는 결국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폈다 덮었다를 반복하며 장부 위의 숫자와 계약서 위의 숫자를 번갈아 들여다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비서실장이 답변을 받으러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태준도 멀찍이 떨어진 시장 골목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유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이 모든 걸 결정지을 거라고 태준은 믿고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서류 뭉치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비서실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이에요. 밤새 고민했어요. 솔직히 이 돈이면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유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켜달라고 한 자리예요. 엄마가 쓰러지기 전날까지 국솥 앞에 섰던 곳이에요. 돈은 정말 필요하지만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고 싶어요. 비서실장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고 유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곳이 없을 것 같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번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서류를 받아든 비서실장이 돌아간 뒤 태주는 골목 그늘에 기대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억 원을 거절하는 사람을 태주는 오랜 사업 인생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내일 월세도 빠듯한 처지에서요.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밤에 만난 그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돈을 거절한 건 놀랍지만 뒤에 더 큰 것이 있으니 이 정도는 거절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태주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밤에 만난 남자 반드시 알아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태준의 얼굴에는 확신과 흔들림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투자 제안을 거절한 다음 날 태준은 여느 때처럼 허름한 차림으로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골목에 들어섰을 때는 증거를 찾겠다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확인하기 두려운 사람의 걸음이었죠. 수억 원을 거절한 유나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보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서 거절한 그 눈빛 말입니다. 태준의 오랜 사업 인생에서 돈 앞에 저런 얼굴을 한 사람은 손에 꼽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아직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정장 차림의 남자와 봉투를 주고받던 사진이 머릿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으니까요.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이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자 강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양복 바지에 물이 튀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퇴근하고 바로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유나는 주방에서 국솥을 정리하고 있었고 간이 침대 위에서는 아이가 강혁이 사다 준 듯한 작은 인형을 안고 놀고 있었습니다. 강혁이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에게 다가가자 아이가 두 팔을 벌려 강혁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강혁은 아이를 안아 올려 높이 들어주었고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죠. 태주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이가 강혁의 품에 안겨 웃는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가슴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강혁이 저토록 환하게 웃는 걸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태준의 눈에 들어온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강혁이 아이와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유나의 눈빛에는 분명 따뜻함이 있었지만 강혁이 다가오면 슬쩍 몸을 돌리거나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나란히 섰을 사이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 같았죠. 장사를 마치고 정리가 끝날 무렵 강혁이 아이를 간이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야,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뭔가 말 못하는 거 있어? 유나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장사가 좀 안 돼서 피곤한 것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눈을 안 마주치잖아, 나랑. 강혁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유나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이내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죠. 강혁은 유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나 매일 여기 와서 설거지하고 가영이 재우고 이러는 게 부담돼? 내가 너무 들러붙는 것 같아? 유나는 그제야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물기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는 나보다 더 편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강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강혁의 눈을 똑바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선이 강혁의 어깨 너머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죠. 오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도 알아요. 성원그룹 회장님 아들이잖아요. 나는 시장 골목에서 국밥 파는 사람이고 아이가 있고 가진 거라곤 이 가게 하나뿐이에요. 그게 뭐가 어때서? 나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오빠한테는 중요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렇게 안 봐요. 유나의 목소리가 한 톤 가라앉았습니다. 행주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솥뼈 삶고 하루 종일 국솥 앞에 서고 밤에는 장부 보면서 이번 달을 어떻게 넘길지 계산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런 나한테 기대다가 결국 오빠까지 힘들어질까봐 그게 무서워요. 강혁은 한 발 더 다가서며 유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나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한 걸음의 거리가 강혁의 가슴에 그대로 꽂혔죠. 나 때문에 오빠네 집안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그건 나도 오빠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빠가 좋은 건 진짜예요. 근데 그래서 더 오빠를 이쪽으로 끌어당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유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마음이 약해질 걸 아는 사람처럼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자기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고 스스로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태주는 유리문 밖에서 그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서 있던 태준의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태준은 유나가 아들을 붙잡으려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벌 집안의 외아들이니 어떻게든 매달릴 거라고 자기 형편을 무기 삼아 동정심을 끌어낼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정반대였습니다. 유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들의 인생을 망칠까봐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을 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유나를 어떤 눈으로 봐왔는지, 어떤 틀에 가둬놓고 판단해왔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처음부터 크게 틀렸을 수 있다는 불안 말입니다. 태주는 소리 없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시동을 걸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등 위로 먼저 떠난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당신은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이제는 귀를 스치는 게 아니라 심장 한가운데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주는 국밥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죠. 위스키 병이 하나씩 비어갈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돈을 거절하던 유나, 아들을 밀어내던 유나, 그리고 밤늦게 정장 차림의 남자와 봉투를 주고받던 유나. 앞에 두 장면이 만들어낸 균열 위에 마지막 장면이 시멘트처럼 발라지기를 태주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말하기 전에 한번 삼키는 듯한 망설임이 느껴졌죠. 회장님, 그 남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뒤 비서실장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태주는 소파에 앉아 빈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태주는 말없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사진 속 중년 남자의 신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박진우, 나이 43, 직업 공익법률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태준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변호사. 태준이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단어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는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을 무료로 돕는 공익 변호사입니다. 서윤아 씨의 사건을 5년 전부터 맡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유나의 과거가 한 장 한 장 펼쳐졌습니다. 태준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었죠. 유나는 19에 어머니의 국밥집을 도우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20살 되던 해 근처 소규모 제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같은 라인에 서 있던 동갑내기 청년 최도윤을 만났습니다. 도윤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연인이 되었죠. 도윤은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유나에게 좋은 살림을 차려주겠다며 잔업과 특근을 자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결혼을 약속했고 유나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도윤은 누구보다 기뻐했고 아이 이름도 미리 지어놓았습니다. 가영, 아름다울 가의 꽃뿌리 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라는 뜻이었죠. 혼인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하자고 약속했고 두 사람에게는 가난하지만 단단한 미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도윤이 일하던 공장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노후한 설비가 폭발하면서 도윤은 중태에 빠졌고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임신 5달째였던 유나는 그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갔고 그날부터 유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공장 측은 산재 인정을 회피했고 보험 처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유나는 배가 불러오는 몸으로 어머니의 국밥집에서 일하며 병원비를 대었습니다. 새벽에 국솥을 올리고 점심 장사를 마치면 병원으로 달려가 도윤의 손을 잡고 앉아 있다가 저녁이면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나날이었죠. 도윤의 가족은 유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들 곁에서 유나까지 삶이 무너질까 두려워한 것이었죠. 도윤의 어머니는 유나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고, 아이를 낳으면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제발 여기에 내 인생까지 묻지 말라고요. 하지만 유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병실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고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가영이가 많이 움직였다고, 빨리 일어나서 같이 보자고, 우리 셋이 함께 살 집 이야기를 하자고요. 도윤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넉 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유나는 도윤이 떠난 지 한 달 뒤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윤이 지어놓은 대로 가영이라 올렸죠. 태주는 서류를 읽는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가슴 아픈 내용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유나는 도윤의 가족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찾아와 미안하다며 울었을 때 유나는 그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나를 버리려 한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나를 살리려 했던 거라고, 그걸 안다고요. 그리고 공익 변호사 박진우가 유나를 찾아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도윤의 산재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이 명백했고 유족 보상과 유품 정리를 돕겠다고 자원한 것이었죠. 그날 밤 유나가 승용차 안에서 박 변호사와 주고받은 봉투에는 돈이 아니라 산재 보상 관련 서류와 도윤의 유품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마지막 장을 덮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쥐고 있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태주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 안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박 변호사 쪽에서 확인한 바로는 서윤아 씨는 산재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고인의 가족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본인은 위로금 최소한만 받고 나머지는 고인의 부모님 병원비로 보냈다고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태준이 처음부터 그려왔던 유나의 모습은 이것이었습니다. 철없이 아이를 가진 여자, 남자에게 기대어 살려는 여자,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여자. 하지만 서류 위에 적힌 유나의 삶은 태준이 상상한 것과 단 한 글자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이를 꿈꿨고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도망치지 않았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아이를 키우며 어머니가 남긴 국밥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태주는 얼굴을 감싼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정숙의 웃는 얼굴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태준의 입에서 끊어진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내가 그 아이 인생 전체를 돈 몇 푼으로 시험했어.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나가는 태준의 뒷모습이 비서실장에게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차 빼라. 국밥집으로 간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사냥꾼의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태준의 차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춰 섰을 때 국밥집 앞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고 유난의 국밥집 유리문이 활짝 열린 채로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배가 툭 튀어나온 중년 남자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서 있었고 그 옆에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태준은 문 앞에서 발을 멈추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건물주는 유나 앞에 서서 대놓고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서 사장, 내가 여러 번 말했지? 이번 달까지 밀린 월세 정리 안 되면 재계약 없어. 솔직히 말해서 애 딸린 젊은 여자가 혼자 국밥집 한다고 누가 좋게 보겠어? 건물 이미지도 있는 건데. 유나는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앞치마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건물주의 말을 듣고 있었죠.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울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간이 침대 위에서 가영이가 낯선 남자들의 큰 소리에 놀라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유나는 한 손을 뒤로 뻗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건물주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밀린 월세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벌써 2달째 같은 소리잖아. 나도 사정이 있어. 여기 다른 세입자 줄 서 있단 말이야. 건물주 옆에 남자 하나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뭘 더 하겠다는 건지. 정리하고 나가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유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가영이의 칭얼거림이 점점 커지자 유나는 아이를 안아 올려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유나의 어깨에 파묻혔고 유나는 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감싸며 건물주를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나가라고 하셔도 이 자리만큼은 제가 쉽게 놓을 수 없어요. 여기는 제 엄마가 마지막까지 서 있던 곳이니까요. 건물주가 콧바람을 내쉬며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건물주와 옆에 남자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고 유나도 놀란 눈으로 문 앞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도 다른 운동화도 아닌 캐시미어 코트에 광이 나는 구두를 신은 모습이었죠. 며칠 전까지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던 초라한 노인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뒤를 따라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건물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원그룹 회장 강태준의 얼굴을 모르는 사업가는 없었으니까요. 건물주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왜 여기? 태준은 건물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유나에게 향해 있었죠. 가영이를 품에 안고 서 있는 유나의 모습, 하얗게 질린 입술, 떨리는 어깨. 태준은 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건물주도 비서실장도 유나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안에 드는 남자가 시장 골목 국밥집 바닥에 두 무릎을 댄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고 첫 마디부터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가난을 본 게 아니었어. 유나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고 한 발 물러서려 했지만 태준의 다음 말에 발이 멈췄습니다. 내 삶 전체를 함부로 재단했어. 미혼모라서 가난하니까 분명 뒤가 있을 거라고.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려는 여자라고. 내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어. 태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든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것이 주름진 볼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어.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도망치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한 사람이었고 혼자 남아 아이를 키우며 어머니가 남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태주는 주먹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억누르려 했지만 결국 거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돈으로 시험했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가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건물주는 어느새 벽 쪽으로 물러나 숨을 죽이고 있었고 비서실장은 고개를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무릎 꿇은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아 일으키지도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주방 쪽으로 걸어가며 등을 보인 채 낮은 목소리로만 말했죠. 일어나세요, 어르신. 바닥이 차가워요. 그것이 그날 유나가 태준에게 한 전부였습니다. 용서도 거부도 아닌 그저 바닥에서 일어나라는 한마디.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지만 그 한마디의 무게가 수천억의 재산보다 무겁게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태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에 캐시미어 코트 대신 면 점퍼를 입은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국밥집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육수통을 나르기 시작했죠. 무거운 솥뼈 자루를 주방으로 옮기고 물을 받아 국솥을 채우고 대파를 상자째에 들어 올렸습니다. 유나가 놀란 눈으로 바라봐도 태준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태준은 가영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 큰 길을 건너고 어린이집 문 앞에서 가영이를 안아내려 선생님에게 건네는 것까지. 이 아이가 태준의 큰 손가락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시장 상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라봤습니다. 밀린 월세와 건물 문제도 조용히 해결되었습니다. 태준이 직접 나서거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고 비서실장을 통해 뒤에서 정리한 것이었죠. 건물주에게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재계약서가 유나 앞에 놓였을 때 조건은 전보다 훨씬 나아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것이 누구의 손길인지 짐작했지만 태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태준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강혁이 국밥집에 들렀을 때 태준은 아들에게도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유나를 재촉하지 마라. 그 아이의 시간에 맞춰라. 강혁은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날카롭던 눈매가 누그러져 있었고 목소리에서 명령의 무게가 빠져 있었습니다. 강혁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얼굴이 말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국밥집에 나왔습니다. 유나는 처음에는 태준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날은 태준이 육수통을 나르는 걸 보고 물 한 잔을 건넸고 또 어느 날은 무 좀 옮겨주세요 하고 짧은 부탁을 했죠. 대단한 말이 아니었지만 태준에게는 그 한마디가 세상 무엇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여는 시간이 되었고 유나가 셔터를 올리려는데 태준이 먼저 손을 내밀어 셔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강혁도 와 있었고 유나의 등에는 가영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국밥집 아침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셔터가 올라가자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국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구수한 국물 냄새가 골목 끝까지 번졌습니다. 가영이가 유나의 등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손가락을 내밀자 가영이의 작은 손이 태준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다시 젖었지만 이번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솥 앞에서 태준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였구나. 유나가 국솥 뚜껑을 열며 돌아봤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고 유나는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아니었지만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셔터 너머로 시장 골목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고 국밥집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은 반란군을 토벌한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속의 도적을 깨뜨리기는 쉬워도 마음속의 도적을 깨뜨리기는 어렵다. 이 이야기 속 회장 역시 그랬습니다. 평생 사업에서 누구도 이겨왔지만 정작 자기 안에 숨어있던 오만과 편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속 도적을 깨뜨린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 낯선 노인에게 건넨 국밥 한 그릇, 그 조건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 기준으로 남의 인생을 재단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엇을 건네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의미 있는 교훈과 아름다운 것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 인생여정 채널이 앞으로 더 좋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